2020 생명살림 국민운동 선포식 2부에서는 공감포럼이 진행됩니다. 원래 그냥 정책 내용 대로 해주는 게 낫는 거 아니에요? 오늘의 포럼 주제는 공감포럼 기후위기, 생명위기, 오늘과 내일을 말하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2부 공감포럼 기후위기, 생명위기, 오늘과 내일 말하다 사회를 맡은 공공서비스노총 위원장 김정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럼 패널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의 좌장이신데요. 지난 50여 년을 학생운동, 또 국민운동, 협동조합운동, 또 통일운동, 그리고 지금 생명살림운동에 평생을 헌신해오고 계시는데요. 새마을중앙회 정성원 회장님, 좌장님이신데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널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좌측, 그다음에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 언론계의 대표적인 언론사인데요. 참여의 핵심 박성호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문화예술계를 대표해서 주경중 영화감독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 의회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스웨덴 청년학생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크게 질타하면서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운동가가 스웨덴에는 툰베리가 있지만 한국에는 황지환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못지않게 뜨거운 박수로 황지환 학생을 모십니다. 예, 다음에는 국어학계를 대표해서 훈민정음가치연구소 김수롱 소장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패널 중에서는 유일한 여성인데요. 우리 국정위를 대표해서 법무부의 산후 김화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내가 있어, 내가 있다. 이 말 혹시 아시나요? 우분투라는 말인데요. 오래전부터 이 우분투 이 사회인대 정신을 가지고 운동을 해오셨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노동대변인, 그리고 우분투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김현정 대변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포럼의 좌장이신 우리 정성원 회장님 모두 발언 듣고 본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내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다. 아까 이충재 위원장께서 일부 행사 때 얘기를 다 하셨는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생명위기, 한 10년만 딱 되돌아보면 앞으로 10년이 어떻게 될는지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10년 전에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대부분 잊어버렸을 텐데, 그 해에 우리나라 토종벌의 97%가 집단 붕괴, 그러니까 떼죽음으로 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갔고, 2015년에 충청남도 8개 시군 비가 안 와가지고 수돗물 공급을 제한을 몇 달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금방 기억나실 거예요. 2016년에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이 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2018년에는 사상 유례 없는 폭염을 넘어서서 하여튼 한반도가 생긴 일에 제일 뜨겁다. 그 해에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저는 강원도 춘천이 제 고향인데, 춘천 바로 옆이 강원도 홍천군입니다. 41도 올라갔습니다. 41도. 서울하고 광주, 광역시가 39.6도로 기록하고 있고, 경북 대구 옆에 경산이 40.5도. 폭염이고, 열대야가 한 달 이상 계속되니까 잠을 못 이루고, 그 해에 에어컨이 엄청나게 많이, 에어컨 판매가 40%가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올해 코로나19가 오고,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벌써 60년 전이에요. 중학교 지리 시간에 배운 도시 이름이 올해 신문에 또 났는데 인간이 사는 가장 최북단의 도시가 러시아의 베르고얀스크입니다. 베르고얀스크는 이 지구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한겨울에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고 48도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는데 근데 한여름에는 18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최북단의 도시입니다. 올 6월 달에 베르고얀스크가 드디어 우리 신문 방송에 나왔습니다. 38도로 올라가 버리니까. 아까 강원도 홍천이 재작년에 41도 올라갔을 때 그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필리핀의 서울 마닐라는 30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열대권은 오히려 우리보다 온도가 낮고 우리 온대권은 열대보다 높은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 이제 반복 심화 악화되다가 올해 이제 드디어 코로나19까지 왔는데 앞으로 심화 악화되는 현상은 우리가 짐작을 못할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합쳐져서 되면 모든 병은 합병증이 문제지 하나하나는 고치기가 쉬웁니다. 이게 뭐 바다가 죽어가는 거니 뭐 이게 다 합쳐버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기후 이탈이다. 한 20여 년 후로 짐작을 하는데 그걸 고칠 수 있는 시간이 한 10여 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총력을 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이 포럼의 주제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보면 완화하면서 극복할 것입니다. 저는 적응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의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화하고 극복하는 거. 그래야 아마 조금 적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종다양성이 무너지면서 결국 모든 생명의 질서가 서로 끊어져 버리면 생명이 만약 기후가 정상을 회복해도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기후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한 묶음으로 보고 이걸 어떻게 완화, 극복 또는 복원할 것인가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젊은 의견 그다음에 상당히 깊은 의견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나올 겁니다. 이 의견을 모아서 실천으로 들어가기를 고대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각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패널분들 말씀 좀 들어보겠는데요. 오늘 포럼 주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과 내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상을 진단해보고 또 내일의 대처 방안을 서로 말씀들을 나누고 또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각 패널들께서는 크게 한 2번 정도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상을 진단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또 이후에 내일의 대처 방안들을 얘기하는 것을 또 이렇게 하실 건데요. 보통 한 3분에서 4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한 분야 독한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은 모두가 다 아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고 기후위기, 생명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는지를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코로나 팬데믹에서 과연 느꼈던 부분들이 무엇이고 우리 각계에서는 어떤 피해를 입었었는지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대표님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와 혁신의 박성호 대표입니다. 아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아마 우리 사회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이제 보여줬던 첫 번째가 이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아마 많은 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 속에 그 뒷면에는 성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고 성장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GDP로 표현되어지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성장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를 좀 고민해 볼 시점 아니겠는가.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저성장, 장기 저성장 국면이라고 하잖아요, 선진국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성장 또한 그렇게 GDP가 몇 % 이상씩 올라가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흐름들은 그동안 4차 산업 뭐 혁명 많이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미루고 버텨왔고 저항했던 상황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여야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대중 집회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대중 집회에 대해서도 기존에 이게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회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막상 코로나 생기고 지금 전부 다 집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관성적으로 해왔던 많은 행동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본질이 목적이 뭐였고 그것을 현재의 상황에서 재해석하고 새롭게 가는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산업에서는 이제 또 굉장히 많은 이제 산업 변동들이 있고 또 코로나 직접적인 뭐 관광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고용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4차 산업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많은 산업 구조 조정들이 예상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소프트 랜딩을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교육 훈련이라든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 되돌리거나 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현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를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주경정 감독님 혹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거리가 머니까 좀 벗겠습니다. 최근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역시 기후 환경 변화에 관련해서 만든 영화 테넷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지구에 모든 산소가 다 고갈돼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미래 인간과 미래 우리 후손과 현재 우리 인간들이 서로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활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테넷 속에 나오는 산소 마스크 쓴 그런 인간들 같아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첨예한 현실 앞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영화를 만들고 또 연출하고 기획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를 기회로 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어떤 영화들이 있는가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생각보다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고 우리나라 영화계 역시 이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한 20-30년 전에 영화를 최초로 시작할 때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이 영화의 한 부분 문화운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저 역시 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꿈꾸고 공부할 때 노동자, 농민이 잘 사는 세상,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정치 환경이 민주화될 것인가 하는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영화 공부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소위 말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저도 과연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까? 뭐 사랑 이야기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미 민주화된 세상에서 늘 정치 이야기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잠시 저도 환경운동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볼까 하는 심각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친구들과 그 영화 업계에서는 환경운동을 가지고 누가 투자를 해주냐. 영화라고 하는 건 연필로 노트에 글씨 쓰는 것이 아니고 필름 한 자 사는 것도 다 돈인데 환경 문제를 가지고 시나리오 써서 어떤 영화사가 투자를 해줄 것인가. 실제로 그래서 몇 편의 그 저예산 그 다큐멘터리나 그 저예산 이 단편 영화를 제외하고는 환경 문제를 건드리는 영화는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문득 그런 지난 한 20, 30년 전에 그 저의 영화에 대한 기획과 꿈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저희도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 같습니다. 그 한국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할리우드 영화들에서도 아직 환경 문제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행히 몇 편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더군요. 1편이 몇 년 전에 상映했고 2편이 상영했고 지금 3편이 올 여름에 상영할 뻔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합니다. 1, 2편 해서 한국에서 한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했으니까 굉장히 성공한 영화죠. 그 킹스맨 1편의 내용을 보니까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 환경하고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어서 이 영화를 좀 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킹스맨 속에 등장하는 그 악당 발렌타인이라는 인물이 사람들이 공격해서 사람을 서로 죽이는 그런 유심칩을 개발합니다. 그건 인류를 대량으로 학살을 해서 인간 수를 줄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발렌타인은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왜 이 인류를 대량 학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 영화에서는 일단 대량 학살을 꿈꾸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악당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어쩌면 지금 그 악당 발렌타인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포시켰을지 모른다는 의심도 하게 됩니다. 그는 말하죠. 나한테 지구를 구하라고 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다. 자기가 이상 기후를 끊임없이 수년간 조사를 하고 연구했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병든 지구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 정신이 팔려있고 기업은 재벌은 온통 돈 버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야 되겠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을 펼치는 겁니다. 이 발렌타인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열이 나는데 바이러스를 죽여야만 체온이 낮아진다. 이 지구에 열이 나는 것은 인류가 너무 많아서 열이 나는 거다. 그래서 이 인류는 인간에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지구에게는 인간이 바이러스다. 그래서 인간을 대량 학살해야만 이 지구가 살아남는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가 킹스맨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을 함께 한번 기회 되시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부에서 킹스맨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몇 편의 지구 기후변화에 관한 영화들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하기로 하고요. 저는 특별히 이 귀한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이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우리 공동노조와 우리 학생신문
그 경의를 표하고요. 차례 이런 모임이 결성되고 관심을 제고하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으니 영화 이미 우리의 친숙한 친구가 된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그 특별한 이벤트를 기획하면 어떨까? 그건 뭐냐 그러면 한국에 많은 국제 영화제들이 있습니다. 뭐 부산 국제 영화제, 부천, 전주, 뭐 환경운동 영화제, 청소년, 여성 영화제 등등 그 영화제들 중에 특별한 영화제들이 있더군요. 30초 영화제, 29초 영화제, 60초 물환경운동 영화제. 요즘은 이 아이폰을 가지고 모든 학생들과 어떤 보통 사람들도 다 동영상을 찍고 그걸 편집해서 영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33초 포켓 영화제라는 걸 기획해서 학생들한테 공모도 하고 상금도 주고 한 행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 단체들에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33초 기후 환경 영화제 이런 것들을 한번 개최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전 세계인에게 응모를 받고 또 심사를 해서 상금도 주고 또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하나의 모티브로 한번 삼는 것도 이 영화에 또 가까이 다가가는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33초 기후 변화 환경 영화제를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사실 코로나로 가장 비판을 많이 받은 그런 그 부문이 뭐 노동자, 또 영아연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자영업자도 있고 또 도시빈민도 있긴 한데요. 뭐 사실 노동조합은 그 코로나 때문에 집회조차도 못하는 이런 환경이 왔잖아요. 이것은 사실 노동조합들이 특히 한국의 노동운동이 기후위기, 생명위기에 사실은 무관심했잖아요. 엄밀하게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 돌아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주경규 감독님께서 아까 킹스맨 영화를 소개하시면서 지구로 보면 인간이 바이러스다라는 참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사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아니라 지구로 보면 인간이 바이러스라는 생각이고 또 제안 주신 기후 환경 영화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툰베리가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을 질타했던 그 영상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요? 또박또박 아주 그냥 무섭게 질타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 각계를 대표를 해서 모시는데 꼭 우리 학생 운동가, 청년 운동가를 한번 모셔봤으면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수소문을 했는데 우리 환경 운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감사하게 모셨습니다. 우리 황지원 학생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환경 운동가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황지원 학생입니다. 작년 12월에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한국에는 올해 1월 정식적으로 전염이 되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한 가지 좀 신선하다면 신선하고 충격적이라면 충격적인 한 가지 뉴스를 접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공적인 모임을 피하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 되자 야생에서 그리고 자연에서 오히려 동물들은 그리고 환경들은 더욱더 꽃을 피고 동물들이 좀 더 자유로운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고작 사람이 모이지 않는 것만으로, 고작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며 자신들의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만으로 사람뿐만 아닌 또 다른 생명인 동물들에게까지도 이러한
문제를 죄송합니다. 동물들에게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이 저는 좀 놀라웠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체감한 경험은요, 평소에 제가 해양과 요리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요리에 관심이 많았었던 저에게 밥상에 오르는 생선들의 가격이 급등한다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크게 와닿았었습니다. 이게 수요는 많아지는데 공급이 적으니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였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인터넷과 서적들을 찾아보면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등어, 전갱이, 갈치와 같은 생선들이 더 이상 우리의 영해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보기는 하지만 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환경 문제,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어부분들이나 농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고등어, 전갱이, 갈치와 같은 생선들이 한 가지의 자부심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특별한 특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품들인데, 인간의 실수,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환경이 오염이 되면서 이런 생선들이 우리의 영해를 벗어나고 있고 멸종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 또한 많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소한 분리수거는 잘 하였는지, 사소한 전기는 절약을 하였는지, 아침에 세수를 하거나 양치를 할 때 수돗물은 잠시 잠궜었는지와 같은 자신의 사소한 아주 작은 실천과 습관들이 모여서 환경을 아주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래도 이 청소년답게 이게 그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부분들의 감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말씀처럼 우리 뭐 정성회장도 사실 그런 말씀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 생활 습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이 기후위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 황교안 학생도 그렇게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우리가 국어학자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저희들 뭐 각계 피해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국어학자의 입장은 어떤 건지 사실 궁금한데, 우리 김수랑 박사님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국어학자로서 또 교육학 전문가로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국어문화원 그 원장직을 하면서 겸직으로 한국외대 강의 개건 교수로 강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 강의 창의 독서 60명, 대학원 뭐 한 5명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교육 현장만 보더라도 이 기후위기, 환경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느끼고 있고요. 다만 제가 교육학자로서, 선생으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건, 우리 학생들도 계속 강의 소감 같은 거 게시판에다가 뭐 안타까움 토로하고 있죠. 그럼 제가 이제 여기 뭐 이렇게 계몽적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왜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자.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계속 이게 질문을 던지게끔. 세종대학, 전 세종학도 전문가이기도 한데, 하여튼 세종대학이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여러 문제를 해결했듯이 우리 학생들도 불편하다고 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이전에 왜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저는 3가지 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 우리 학생 환경운동가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줬는데요. 이 작은 생활부터 바꾸는 거. 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바꾼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당 가면 이게 화장지 그저 놓고 숟가락 저가 놓잖아요. 이게 얼마나 미련받고 진짜 나쁜 짓입니까? 그런데
지금 깨끗하게 예의를 차린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그 화장지가 그 식탁보다 깨끗하다는 보고가 있어요. 오히려 더 환경 문제라든가 더 지저분하거든요. 아니 숟가락 저거랑 더럽히고 종이 낭비하고 왜 이런 미련만 짓을 하냐고요.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그 식당 갈 때마다 그리고 주변 사람 하도 얘기했더니 이제 제 주변에 좀 다 고쳤어요. 아니 음식 나오면 끊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몇 분 걸려 도대체? 이건 미련 맡은 짓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지금 이 위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작은 이제 생활운동, 그다음에 또 이 자동차 어차피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제가 자동차 끄는 걸 줄이고 막 걷는 걸 많이 했더니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 했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 자랑 같아서 그렇긴 한데 제가 내년이 이제 환갑인데요. 이 48세로 나왔습니다. 이 자동차 끄는 걸 줄였더니 이런 개인적인 이익도 나오잖아요. 저기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977년부터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생활운동, 이 시민운동 이런 게 다 모여져야만 이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어학자로서 국어운동가로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된 영어의 99%가 외국어입니다. 지금도 막 팬데믹, 다 유행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이게 뭐죠 도대체? 차 탄 채 검사 받는 거 이러면 되는 거고 워킹 스루 걸어서 검사 받는 거고, 그죠? 코로나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어려운 외국어는 우리가 왜 싸워야 되고 보이스피싱 왜 줄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외국어 쓰니까 이게 심각한 걸 모르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외국어로 들으니까 멋있어 보이나 봐요. 그게 심각성 몰라. 이게 전화 사기 아닙니까? 전화 사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뭐 국어운동, 환경운동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연대가 돼야만이 이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좀 소리를 높여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설원 박사님이 곧 환갑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건강 자랑하신 게 아니라 열정까지 자랑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긴 하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면 우리가 이 기후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들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패널 중에서 이제 유일한 여성분인데요. 이제 김하진 변호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법 쪽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예, 코로나19처럼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위기가 오면 법 쪽에는 그제서야 바빠집니다. 바빠지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해결해야 할 갈등도 많아집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이제 국내 법제도의 어떤 방향, 두 번째는 어떤 국제적인 노력과 협력 이 부분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간단히 팬데믹에 대한 제 의견을 좀 개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법 쪽에는 아시다시피 좀 보수적이어서 항상 늘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어떤 위기 상황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제도나 어떤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팬데믹에 대한 대응 방안도 저희 나라는 지금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어떤 입법이나 이런 추경이나 어떤 정부 차원의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은 사후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예방이 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제 개인적으로 이제 느꼈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더 저희가 이런 기후 변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유행도 전염병 대유행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예방적인 입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 이런 새마을운동중앙회나 이런 시민단체의 이런 움직임이 사실 어떤 법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느끼고 스스로가 조금 더 실천에 옮기는 것이 조금은 더 1차적인 대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이 기후 문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로 저희 나라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 법률적으로
제가 이제 뭐 국제 법무 이런 쪽을 많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국제 거래 관계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들도 많으시고요. 뭐 개인 수출업 하시는 분들, 또 뭐 해외 근로자분들,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기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다 화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현지에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기서 협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도 저희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노력이나 대응,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협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일부 유엔이나 이런 데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상 어떤 법적 구속력은 없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 대유행, 그렇죠. 팬데믹이 아니라 대유행이죠. 네, 대유행으로 법률적인 분쟁이 늘어났는데 정작 대면할 수가 없고 또 상담하기가 어려워서 좀 그런 부분도 또 처리하기도 어렵다는 부분, 또 이런 부분도 또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사실 노동운동도 좀 많이 했어요,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서. 그리고 또 이제 정치를 이제는 하시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유일하게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그 이제 코로나19 2월 달부터 코로나19가 막 이제 대유행되는 단계로 접어들면서 그 사회 경제적인 사회 변화가 정말 비대면 사회로 급속하게 이제 이전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지난 그 7월 14일 날 그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리고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그 세 가지 축을 가지고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그린 뉴딜과 관련된 그 정책들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기후위기나 생명위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연설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후위기 변화에 대한 이제 각성을 일으켰는데 얼마 전에도 툰베리와 국제환경단체에서 대한민국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돼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석탄 발전 이주에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변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기도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겠다는 지켜보고 또 우리도 그런 사회적인 영역에서 그런 것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분위기들을 조성한 역할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노동대변인으로서 지난 9월부터 이제 논평을 쓰기 시작했는데 비대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제 문제 중에 필수 노동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택배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비대면 사회에서 이제 다 주문해서 시켜 먹는 그런 음식도 그렇고 또 택배 이런 것들을 폭증하면서 그분들이 상당히 가로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평만 제가 한 10번 정도를 지금까지 쓴 것 같아요. 불과 2달 사이에. 그만큼 이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밖에 없는 대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택배 노동자라든지 배달 노동자라든지 또는 돌봄이라든지 보건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비대면 사회로 인해서 오히려 산업, 기업에 대한 이익은 대단히 폭증했는데 이면에는 거기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 구조적인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그분들의 노사 문제로만 이걸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건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도 좀 강조해야 될 것이고, 정부도 이런 필승동조에 대한 대책들도 그 강력하게 좀 시행을 좀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국회도 이런 그 가로사라든지 노동자의 죽음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고용보험법 관련된 입법들에 대해서 속도를 빨리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와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그런 입법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런 그 토론들도 사실은 그러한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그 논의하는 그런 자리여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노동 대변인답게 이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택배나 그 배달 노동자들, 필수노동자들의 산업 안전이나 가로사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린 뉴딜, 우리가 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이라 해서 뭐 그린 뉴딜, 또 디지털 뉴딜, 또뭐 한국판 사회안전망인가요? 뭐 이렇게 그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당에 계시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 정책의 그 표지가리, 이름 바꾸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정책, 그 10년 전에 끌어오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것도 끌어와가지고 그냥 짜집기 하는 정책들을 하는데요. 이 그 철학이 없는 정책은 그 전속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당에 계시니까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 회장님 그 1차 이렇게 각계에서 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좀 진단을 해봤고 했는데요. 그래서 혹시 한 말씀 하실 수 있으면 잠깐 정리 좀 해주십시오. 간략하게 해서 마무리까지. 네. 물론 이제 한 분 한 분 말씀한 걸 제가 잘 빌어보면서 이제 동감을 하고 있는데,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우선 난 우리 김수롱 교수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 무슨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러려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한국판 뉴딜, 그건 뭔 소리예요 그게.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다고. 그린 뉴딜, 디지털 대전환, 뭐 AC, BC, 비포 코로나, 아우터 코로나, 다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처음 겪는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를 이겨나가려면 누구나 야, 이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런 말을 서로 해가지고 야, 이거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칠 건 고치고 세상을 뜯어 고칠 건 고치자 이렇게 말이 통해야 되는데 뭔 놈의 말인지를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의 대표적인 데가 내가 보기에는 그 언론계입니다. 그 1번이. 봅시다. 이번에 내 유심히 봤는데 KBS 저번 주에 했어요. 그 기후위기에 대해서 했는데 내가 진짜 이거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 보통 사람들이 실천하는 거는 없어. 그 내용에. 그리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문제 제기하는 거 보고 예국 취재한 거고. 저번에 우리 주 감독이 아까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KBS가 그걸 취재하기 위해서 시베리아도 가고 그린랜드 가고 그랬는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 그 봉준호 감독이 칸느 영화제 황금종려상 그 상을 받았을 그 전후에서 스웨덴의 영화 감독 배우들 그다음에 그 제작자들 250명이 모여서 해외 촬영을 안 하겠다. 비행기 내뿜는 이 온실가스가 대단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내가 진짜 그때 안타까웠는데 올해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 아카데미상을 예인가 십수로 가지고 기분도 무지하게 좋았는데 그건 좋고 청와대 가서 이제 무슨 라면도 먹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봉 감독이 한마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 받은 거 이게 다 우리 문화가 그만큼 올라와서 됐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다음 영화는 내가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제일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생명위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기 위해서 이런 영화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님 우선 청와대 정의부터 좀 아끼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텁텁하게 들어가는 건데 말도 외국말 잔뜩 쓰고 제가 상을 받았으면 제가 꼭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저는 해체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예. 우리부터 먼저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끼고 그런데 가능한 한 힘 있는 사람이 먼저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됩니다. 이상. 자, 코로나가 우리 참 일상생활도 많이 좀 바꾼 것 같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삶이 팍팍해지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부분들은 다들 아실 거고요. 피부로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렇게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가 원인이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좀 편리하게 살아보겠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고 또 우리가 그 명분으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환경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은 전문가들이 환경 전문가, 기후 전문가가 와서 한 토론은 아니고요. 각계를 대표해서 모신 이유는 앞으로 그러면 이 사회를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국가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보고 싶어서 사실은 각계 대표님들을 모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각계에서 그러면 이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또는 우리 국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각계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딱 3분간 정도만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그리고 김현정 대표님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그 현재를 말하다 해서 그 결론도 같이 말해버려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사례를 들어서 우리 기후위기, 생명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평택은 도시는 평평하고 연못만 있어서 산이 없고 그래서 평택 이름이 평택이에요. 이제 서부 쪽으로 가면 평택항이 있는데 평택항에서 중국과의 거리가 제일 짧은 거기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유학 가려고 갔던 길이 바로 평택항으로 해서 건너간 그 길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포승읍인데 거기에서 해골물 마시고 득도해가지고 안 가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있는 위치가 이제 평택항인데 이 평택이라는 도시가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 좋은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가 가장 최단이라서 평택으로 이제 날아가 들어오는 게 하나가 있고 바로 옆에 당진에 화력발전소가 있거든요. 현대제철이 거기 있는데 현대제철에서 또 미세먼지 같은 게 많이 좀 날라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국제항인데 물동량이 우리나라 5위의 이제 국제항 항만인데 항만이 그쪽에 이제 선박을 통해서 선박이 이제 들러나락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공해들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제 발생을 해서 미세먼지가 가장 안 좋은 도시인데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상당히 이제 좋아지는 그 도시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환경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안으로 뭐 이렇게 선박들이 들어왔을 때 공해 저감 장치라고 AMP라고 하는데 배가 섰을 때 전원을 공급해 갖고 이렇게 시동 차들 이렇게 공회전 시키면 막 내용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 한다든지 또는 전기차랑 수소차를 그래서 지금 생산하는 기지들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미세먼지를 하는 방식 또는 도시숲을 조성한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의 원인들이 평택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런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미세먼지의 문제들은 해당되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국가라든지 주변의 그런 다양한 지자체들이나 이런 것들의 협력이 없으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생명위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사회의 참여자들이 전부 다 같이 하는 연대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평택에는 평택호가 있습니다. 평택호도 수질이 거의 사급수라서 녹조가 많이 끼는 그런 호수인데 그 호수가 나쁜 강보다 더 큽니다. 거기가 평택호가 폭이 2.5km나 되는 한강 정도의 폭을 갖고 있는 대단히 큰 곳인데
거기도 수질이 되게 안 좋은데 거기에 수질은 평택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안성천이라든지 진이천이라든지 황구지천이라든지 이쪽 오산이나 용인 쪽에서 흘러내려온 물들, 그 103개의 하천들이 흘러내려온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하천들에서 오염된 물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최종지가 거기여서 지금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해결하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그 유역에 있는 물과 관련된 유역에 있는 사람의 물관리 일어나라든지 물관리 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식의 접근들을 통해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코로나 이후에 그 사회의 변화 또는 기후위기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 연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 김하진 변호사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국내 법률을 알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 법조계의 역할은 일단 국민들을 위해서 법률을 만들긴 하는데 그 법률을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예, 그거를 알려주지도 않나요. 그래서 그 우선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 나라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약칭 녹색 성장법이라고 이제 2010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이 법률을 소개하는 걸로 제 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이 법의 목적은요, 어쨌든 그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그 저탄소 녹색 성장에 필요한 그 기반을 조성을 하고, 녹색 기술과 녹색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인류 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1조인데요. 말이 너무 어렵고, 이 법률 특이한 거 보면 이 법률에는 국민의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의 책무를 잘 알지 못하는데, 국민의 책무 7조를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면, 1항,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녹색 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2항, 국민은 기업의 녹색 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 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중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 경영을 촉진한다. 3항, 국민은 스스로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 생활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런 법률 자체가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걸 인지하고 인식하고 좀 실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법조계에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 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전 법조계에서도 괜찮은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네요. 국민들이 법을 좀 쉽게 이해하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런 법률들이 국민들이 또 생활에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수롱 박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생활운동, 연대운동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좀 몇 가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게 그 온라인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다 보니까 정말 잘 대응하고 있어요, 성공적으로. 근데 직접 만나서 진짜 호흡을 느끼고 표정을 느끼고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근본의 인성교육 이런 게 좀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대단히 심각한데, 이 심각한 거를 어떻게 진짜 온몸으로 느끼고 그걸 이 생활 실천으로 옮겨가는 건,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우리 회장님께서 아까 인사말에서 지금 10년 안에 해결 안 하면 직원 날라간다 라고 하셨는데, 다 그런 얘기 교장님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많이 하는데 또 왜 사람들은 그 심각성 못 느낄까. 그래서 오늘 뭐 영화 감독님께서도 그런 걸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심각성을 느끼는 거죠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시계를 본다면
12시가 땡이라고 하면 지금 11시 58분인가 55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몇 분 안 남았다고요, 사실은. 그죠? 근데 심각성을 못 느껴도 실제는 안 하고, 실제는 안 한다는 걸 제가 오늘도 느꼈어요. 오늘 식당 가서 제가 가만히 봤어요. 아니, 입을 닦는데 서로 그냥 빼가지고 이게 버려, 그냥 한 잔만 뽑아서 이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러는 거죠, 도대체? 너무 화가 나요, 진짜. 아니, 서로 그냥 뽑아서 씹다. 죄송합니다. 좀 어떻게 해야 이 신학성을 피부를 느끼냐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뭐 이게 플라스틱, 이게 놓고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참 개면적으로 못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뭐 실수할 때 많고, 원년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심각성을 느끼고, 하나라도 실제로 옮기자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광화문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 광화문 전체 나가보세요. 진짜 지금도 거리두기를 해도 사람이 바글바글 거려요, 점심때는. 그래서 전부 다 이 빨대족이 넘쳐나요. 그 빨대 놔서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번 계기에서 심각성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육학자로답게 심각성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하는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말씀해 주셨고요. 모두의 고민인 것 같아요. 아까 이성교육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또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지연 청년운동가 한번 말씀 주실까요? 앞선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다 들어보고 솔직히 법률에 관한 정보들은 법에서 해야 하는 거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고유 한국어를 쓰는 것도 국립국어원에서 해주셔야 하는 거고, 그 일반인 우리들은 뭘 하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소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작은 몇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몇 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거, 아까 김수롱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식당에서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을 하실 때 휴지 한 장을 밑에다 깔고 안 사용하는 이 휴지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휴지 하나 절약하면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절약을 한다면 이것 또한 5천만 장의 휴지거든요. 이 휴지 하나하나 절약하는 것만으로도 쓰레기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절약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그러면 당연히 기후변화에도 호전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정이 있다고 감히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시고 소위 돈을 버는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저는 자녀 그리고 가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요구는 해소를 해주면서 왜 자신의 자녀들이 살고 계속 살아갈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쭉 이어져갈 이 땅의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무관심하신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문제 신경 쓰기 싫어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기후 문제 필요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자신의 재산, 돈, 명예, 부뿐만이 아닌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숨 쉬고 쓰고 먹고 하고 이 모든 자연과 환경마저도 우리는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개개인의 사소하고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고치고 실천해 나가며 환경 문제를 호전적이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이 개발의 기득권 이런 부분들 다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을 보면 사실은 기성세대 입장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되게 좀 짠합니다. 불쌍해요. 근데 더군다나 환경까지 그렇게 물려주는 것이 또 기성세대들의 책임이죠. 우리 황재현 학생이 그런 부분들을 좀 기성세대 책임들을 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 또 툰베리가 그렇게 얘기했고, 또 툰베리도
일상생활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동맹유학까지 전 세계 2,000개 도시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좀 나서서 청년들이 나서서 이런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거든요. 스스로 노력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에 또 본받아서 기성세대도 함께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세대 간 연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주경중 건덕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걸 시작으로 해서 기후 변화와 또 환경 운동에 관심을 갖는 환경 운동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드는 영화와 기획하는 영화에 환경과 기후 변화에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들을 참고해서 일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또 생각해보는 이런 기회는 역시 굉장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모임에 참석을 하려고 준비할 때부터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영화를 찾아보고 또 챙겨보는 것만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우리 새마을중앙회 회장님과 우리 공공노조 위원장님께 또 우리 학생신문 우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참여하고 느끼는 영화로서 참여하고 느끼는 그런 국제영화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30초 영화제 또는 33초 영화제를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영화는 탄생 이래로 1895년인가 탄생했다 그래요. 산업으로서 또 예술로서 우리와 가장 친숙한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노동 운동에 운동으로서의 가장 첨예한 또 파급력이 가장 큰 매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기후 환경 변화의 문제 또한 그런 자그마한 영화제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우리가 참여하고 느끼고 또 그런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 기후 변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영화가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죠. 사실은 그런 환경 관련된 기후 관련 영화들이 좀 우리 주경중 감독님께서 만드셔서 대박 한번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한번 그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획을 한번 해보죠. 네, 우리나라 5천만이 다 보고 전 세계인이 다 봐서. 네, 그래서 국제영화제 상 받으면 제가 청와대 가서 꼭 새마을중앙 회장님께서 전하신 말씀 꼭 하겠습니다. 이 봉준호 감독처럼 우리 주경중 감독님이 세계 영화제 대상들 힘쓰는 그런 것을 좀 상상을 해봅니다. 네, 그죠? 자, 우리 참여해주신 우리 박성원 대표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일단은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양과 빨리 중심에서 질적인 시간으로 굉장히 이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8시간 채우고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만큼 일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할 건지 이런 어떤 질적인 중심으로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동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변화할 건데 여기에 핵심은 일의 본질을 어떻게 잘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주체로서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문제가 직면이 되고 스웨덴이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역 사회에서 교육이나 이런 토론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킵니다. 우리는 구상시키는 사람 따로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전부 다 내 일이 아닌 거예요. 나는 시켜서 했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책임도 저라고 하니까 더 혼란스러운데 앞으로는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정부도 정책만 발표할 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 현실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전문가하고 소통하고 참여해서 그 이해 당사자가 돼야 됩니다. 이해 당사자는 자기 이해 앞에서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회를 살고 있는 주체이고 이해 당사자여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자꾸 어떤 반조자, 방관자, 시키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 이런 그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지금 이동을 해야만 되는 거고 이것이 산업이라든가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캐치업 전략을 한다고 하면 따라쟁이 뭐 빨리 베껴가지고 빨리빨리 만들고 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 인식의 변화 그런 결국에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과거와 같이 어떤 정책의 시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만들어가기 위해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뭐 계속 말씀 나왔지만 교육 훈련에 대한 필요성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뭐 스킬, 뭐 기술만 가르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철학적인 그리고 그 표현할 소통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그 국민 교육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그러니까 전문가 시대에도 전문가와 시민이 공존하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일 거고 좀 더 책임지는 사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들 많이 하셨듯이 결국에 주체는 내 삶은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는 내 삶은 그냥 퇴근하고 그냥 아니면 나 혼자 돈 벌어서 잘 쓰면 되는 것처럼 교육받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전히 24시간이 다 내 삶이라고 하는 걸로 이동을 하고 있고 그런 인식 변화나 실천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참여신이란 노동계 언론이잖아요. 그래서 참 회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노동이 이 비대면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4차 산업을 어떻게 슬기롭게 모든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러한 기후 문제에 대한 또 교육 문제까지 사실은 언론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우리 사회가 정치개혁, 언론개혁만 하면 우리나라 선진국 된다는 얘기 우리가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언론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런 측면에서 박성호 대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약간 좀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김현정 대표님 우분투가 내가 있어, 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있어야 우리 인간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분투 포럼이 경제 문제, 또 노동 문제, 복지, 또 교육 문제, 환경 문제까지 이렇게 사회연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럼을 만들고 가고 있는데요. 그런 역할이나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일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여러분들 우분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아까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낙연 대표랑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낙연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우분투 얘기하면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아프리카 이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달리기를 시켰는데 1등을 하면 과일 바구니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경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손잡고 같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인류학자가 이제 물었죠. 왜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 손잡고 들어왔느냐라고 했더니 친구가 슬픈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생과 연대 공존을 위하는 아프리카 코사족 방언인데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정치적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요 말하고 두 개 우분투라는 말이 유명한 코사족 방언이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영감을 얻어서 제가 이제 우분투 재단을 노사가 같이 기금을 출연해서 우분투 재단을 제가 만드는 그걸 주도했고 그래서 사회연대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별연맹 위원장 임기 마치고 제도권 정치 들어오면서 우분투 사회연대 연구소와 우분투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 중에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사회연대 운동을 펼치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회연대와 관련된 아까도 제가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사회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는 과정에서는 모든 그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런 사회를 지향점으로 갖고 가는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그 이치에 있는 그리고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간의 연대가 그리고 사회적 대화 이런 것들을 통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분투 포럼은 그런 거를 지향하는 그런 포럼이고요. 어제도 그저께도 국회에서 관련된 그 토론회도 이렇게 주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공로총과 통공로도 같이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제 우분투라는 말 좀 기억해 주시고 특히 올해가 이제 전태일 열사가 사망한 지 50주년 딱 되는 해이거든요. 전태일 열사가 재단사였는데 그 하루 15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공들 그때 시다라고 했죠. 여성 그 10대 여성 여공들의 그 배고픔을 그 저기 해주기 위해서 풀빵을 사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재단사는 임원급이었거든요. 그런 그 전태일 열사가 차비를 아껴가면서 그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줬다. 이런 이제 그 얘기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사랑이고 연대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우분투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은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앞으로 우분투라는 용어 그리고 우분투 포럼, 우분투 연구소의 활동에 많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분투 재단에서 우리 생명살린 운동에 기금도 좀 출연을 해주시죠. 또 사게 된다고 그랬지. 회장님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분투인데 그 전태일 50주기 그리고 그 새마을운동 50주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주도의 이 새마을운동이 이 우리의 그 빈곤을 해결했다 한다면 우리 마을을 바꿨다면 그 전태일은 우리나라 그 노동운동의 그 기폭제가 되시는 분입니다.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 그 지금 거의 뭐 주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 전태일과 이 새마을이 그 함께 50주년에서 만나는 저는 그런 게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가 컸고 그래서 또 이소 위원장님께서 또 이사장님께서도 전태일 이사장님께서도 그런 축사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그 우리 황전 학생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죠. 네. 하여튼 그 어차피 또 진학도 하셔야 되니까 뭐 큰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생들이 사실은 움직여주면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촛불 항쟁도 그랬고 그렇다면 그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그 항쟁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학생들이 역할이 많이 컸었거든요. 우리 저기 차일구도 우리 저기 정성 회장님도 그 세대 아니십니까? 그렇듯이 우리 학생들은 필요한데 마지막으로 황정 학생 한마디 듣고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우리 정성 회장님 말씀 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별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환경을 살린다고 해서 기후변화를 막는다고 해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금전적인 이익이나 혹은 사회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길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또는 우리가 아닌 다른 생명들을 위협하고 또 우리의 자녀, 자손 쭉쭉쭉 이어내려가 후의 세대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고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해서 큰 거를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성환 회장님 그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제 더 열심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 옆에 계신 분이 아까 종이 얘기를 화를 막 내시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걸 줄이려면 명제는 두 개입니다. 사실 아주 딱 따지고 보면. 우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부를 줄이면서 얼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거고, 또 하나는 밥을 얼마만큼 제대로 밟고 거냐. 딱 두 개인데, 여기 새마을운동에서 실천하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식당에 어느 날 가보니까 모든 식탁에 있던 휴지가 싹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서 맨 마지막에 물 마시고 이쑤시개 있고 거기다가만 놨어요. 필요한 사람만 쓰라고. 그 달에 90%가 줄었다 그래요. 스스로 결정해서 하면 됩니다. 제가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같이 공유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건 자기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예는 많이 들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그 생명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방법과 자세도 거기에 맞게 해야지 시켜서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늘 그런 생활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특히 어느 집단이 노력을 해야 되냐면 어느 사회나 정신적 기능을 맡은 그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학교고 언론하고 종교예요. 이 세 개가 제일 문제의식이 약하거나 아니면 뭐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학교라는 건 만난 이슈고 취직 얘기만 하고, 종교는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언론은 아까 얘 들은 거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즉 불을 줄이고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자주 생각하고, 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아예 바꿔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아까 사회적 연대 스스로 하고 함께 하는 게 연대입니다. 근데 조금 하다가 때려치우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꾸준히 해야 되는데, 특히 스스로 함께 꾸준히 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종교와 교육과 언론에 상당히 많은 그 척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변하기 시작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정치와 시장이 바뀝니다.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고 언행일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하고 자기 가족하고 또 옆집하고 해서 같이 하고, 그리고 꾸준히 하면서 비판과 대안과 긍정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체로 일어서야 되는데, 저는 그걸 국민도 아니고 시민도 아니고, 요새 말을 옛날 말을 요새 거로 바꿔서 새로 쓰고 있는데, 제가 민주시민교육 거기 몇 번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늘 무슨 일을 할 때 조금 더 이상과 목표를 조금 높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환경을 넘어서 생명으로, 평등을 넘어서 평화로, 인권을 넘어서 공경으로, 그 한 차원씩 높은 목표를 했을 때, 그 평화를 지향했을 때 평등이 되는 거예요. 평등만 얘기하면 늘 억울해서 싸움만 하게 돼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 한 차원 변경이나 차원 향상을 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될 거냐는 말을 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내 김세롱 교수하고 좀 자꾸 이제 동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국민, 시민 이런 말보다 더 좋은 말을 써야 된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옛날에 쓰던 말은 천지인 일체인데, 그러면 너무 옛날 말 같다고 그래서 날 같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천지인민이 어떠냐. 인간사회의 민주주의에서 생명사회의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천지인민이란 그 가치와 개념을 갖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주체적 노력을 하고 합체적 노력을 할 때 세상은 바뀌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성호 회장님 마무리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토론이 그 합의된 결론 또 합의된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게 또 이 포럼이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기후위기, 생명의 위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우리가 막연하게 또는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생명살림 국민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정성호 회장님께서 그 운동을 주창하시고 저희들이 이 공공서비스노총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앞으로 그러한 여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잡아나가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려고 한 거고요. 오늘의 이 전체적인 이 퍼포먼스가 또 퍼포먼스라는 말씀도 안 되죠, 그죠? 다른 말 좀 똑같이 주시는 하여튼 오늘 이 선포식과 또 이런 토론이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각계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주실 거고요. 또 이런 오늘 이렇게 또 각계 대표하신 분들도 이후에 또 함께 이런 자리들을 또 주기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런 서로 간의 그런 고민들 또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2부 공강토론, 기후위기, 생명위기, 오늘과 내일을 말하다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신 패널 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